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석유 시대에는 석유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면 전기차의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는 물질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최근에는 리튬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요즘 많이 치솟고 있죠. 그래서 이 리튬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고 좀 부풀려진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심각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리튬과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해볼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통상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신약 개발하는 데도 꽤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도 부작용도 있고 자칫하면 약을 만들려다가 독을 만들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신약 개발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리튬의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 이거 그럼 고갈되는 건가 하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또 전문가들끼리 의견도 엇갈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염호를 사들여서 리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도 했었죠. 오늘 리튬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튬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네네. 중요한 자원이다.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예, 배터리의 원료인 것까지도 알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수해, 리배, 분탄할 때 세 번째가 리죠. 세 번째. 원소 주기율표상 세 번째. 예, 수소, 헬륨 다음인데 네. 가장 가벼운 알카리성 금속. 그래서 물에 뜨는 금속이다. 네, 물에 떠요. 이렇게 듣기도 했어요. 네. 물에 뜨고 예. 기름에 넣어도 뜨고 리튬 같은 게 보관할 때 이 리튬 강석을 이렇게 석유에 이렇게 담아서 예. 띄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석유에 담을 때 바세린을 발라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하여튼 좀 불안정해서 네. 그러니까 반응이 잘 되는 바람에 네. 조금만 툭 치면 어디랑 반응하고 그래서 불도 잘 붙는다. 네. 그래서 고체 리튬 뭐 배터리를 개발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있죠.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네.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걸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리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에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질이 됐어요. 네. 시계 안에 들어가는 납작하고 둥근 전지 이게 리튬 전지고. 시계 배터리? 네. 배터리에 다 들어가네요. 네, 그럼. 그렇죠. 네. 그리고 알카리 건전지에도 리튬 건전지가 많거든요. 요즘 또. 예.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 스마트폰, 전기차 같은 각종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들에 리튬 소재로 만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활에 없어서 안 될 뭐 품목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네. 리튬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백색 황금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백색 황금. 은백색을 띠고 있거든요. 은백색을 띠다 보니까 황금이 백색 노랗다고 황금이다. 해서 황금인데 네, 그렇죠. 백색 황금은 백색 말이 안 황금이다. 되긴 합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등에서 이제 백색 황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리튬을 하얀 석유다. 석유는 검은색이잖아요. 화이트 오일. 네. 그러니까 말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하얀 에너지의 원이 석유다. 된다는 거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우리가 리튬을 이용해서 모빌리티를 활용할 것이다. 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튬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요즘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뭐 지금 2년 사이에 12배 올랐어요. 네? 12배가 올랐어요. 네, 리튬도 니켈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강물 중에 하나인데 2015년 중반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에 한 3배 오르더니 그 이후는 계속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이제 그 물동량, 뭐 물류의 이동이 좀 어려워지고 또 강물 채취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2배가 올라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면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받쳐준다. 뭐 그런 겁니까? 일단 뭐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튬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가격이 예.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언론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 보고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예. 근데 공부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이유는 좀 딴 데 있더라고요. 일단 그 리튬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 2015년부터 나왔던 말이던데요. 네.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리튬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이제
희토류, 희귀한 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매장량 자체가 별로 없어 이건. 네, 그 그렇게? 희토류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많아요. 매장량 많아요. 어.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예. 호주 같은 곳에 있는 강산 강석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요. 예. 알칼리란 말은 물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염분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걸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남미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 있는 소금호수, 염호, 소금호수에서 이 그 리튬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강물에 비해서 이 매장량이 풍부한 금속이라는 게 화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더라고요. 흔하고 많다. 네. 그러니까 리튬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우리 전기차 못 만들어 이런 일은 그럼 없다는 기술 거죠. 개발이 이루어지면 해수에서도 리튬을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화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튬이 고갈된다는 건 소위 리튬 선물 시장이나 리튬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만들어낸 루머에 가깝다는 게 오히려 전문 화학자들의 견해고 많기는 많다. 네, 많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얼른 캐서 팔지. 12배 오르는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요와 가격을 예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들여다보면 수요와 가격의 예측을 실패했다는 건 2019년에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보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리튬의 공급 증가세가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세를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리튬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과잉 공급 상태. 과잉 공급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리튬 사뒀다가는 자꾸 손해보는 그렇죠. 리튬 푸어들이 많았다는 건가 봐요. 사실 리튬이 이게 왜 과잉 공급이 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 리튬 가격이 3배 폭등했던 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5년에 2020년쯤 되면 리튬이 고갈된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인데 리튬이 고갈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중반부터 2017년까지 리튬 가격이 3배나 폭등하니까 글로벌 강물 업체들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리튬 빨리 확보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리튬을 확보하고 시장에 팔기 위해서 팔을 정말 걷어붙이고 나서요. 뭐 정말 닥치는 대로 리튬을 사들이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리튬을 시장에 내다 놓고 그 결과 2019년에 오니까 리튬이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또 안 캐기 시작하는군요. 수익성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리튬을 공급하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돈 안 되는데? 그다음에 고갈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생산도 좀 줄여야겠다. 앞으로 투자도 좀 줄이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겠어. 예. 돈 좀 아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글로벌 강물 업체들이 리튬 강산과 리튬 염호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네. 아니면 손을 떼버린 상황이 돼요. 가격 좀 떨어졌다고 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거 뭐 가격이 생각대로 흘러갈 것 같지도 않고 리튬이 고갈될 것 같지도 않아라고 하면서 글로벌 강물 업체들 대부분 뭐 미국이나 호주 쪽에서 네. 많이 손을 떼는 모습이 나왔는데 예. 이때 중국 강물 기업들이 정반대 행보를 가져갑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해외 리튬 강산과 리튬 염호를 사들이는 쪽으로 네. 가거든요. 오히려 정말 딴 업체가 인수하려고 MOU 맺어놓고 계약서 사인까지 한 것도 뺏어버려요. 중국 업체가 가서 네. 우리가 위약금 물어줄게. 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그 가격에 1.5배 쳐줄게 혹은 2배 줄게. 우리한테 팔아. 계약했는데요? 라고 하면 위약금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서 리튬 강산 염호를 사들여요. 중국 그래요. 어제 나왔던 이제 구보는 이 포스코 홀딩스 리더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제 이제 신문 인터뷰를 했던데 예. 포스코도 2018년 8월에 3천억 투자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인수했거든요. 염호라고 하는 게 호수. 소금 호수. 호수인데 물 먹어보면 짜요? 예, 소금 호수. 예. 이 소금 호수를 인수를 했는데 왜 인수를 했냐면 중국이 당시에 워낙 공격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염호와 리튬 강산을 사가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위협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가 호주의 리튬 생산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업체들을 중국이 막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니까 네. 우리도
염호를 하나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3천억을 들여서 염호를 사게 됐던 거죠. 예. 처음에는 리튬 가격이 오르다가 중간에 잠깐 네. 떨어진 거야. 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럴 네. 수도 있고 전기차가 생각보다는 빨리 잘안 보급이 팔렸어요. 안 되더라. 하는 생각보다 안 팔렸다는 게 2020년에 리튬이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예. 뭐냐면 테슬라가 연간 50만 대에서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네. 계속 그런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튬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 예. 이 이야기가 좀 왜곡돼서 오독돼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생각보다는 못 만들었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뭐 다시 뭐 단차가 생긴다는 등 공급이 안 된다는 등 그러면서 그런 식의 아무튼 리튬 가격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중국은 왜 그때 그렇게 세계의 리튬을 쓸고 다녔어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는 곧 기업에 곧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체제인데 이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보내는 신호라는 소논문을 보니까 중국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5개년 경제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경제 계획안에 전기차와 2차 전지가 미래 핵심 산업의 중요한 축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2020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전지 전기차에 투자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보면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의 그 리튬 업계에서 야 이거 버블이다. 중국 예. 투자 이거 버블이다. 너무 심하다라고 우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리튬을 확보합니다. 리튬을 계속 확보하고 이 리튬 확보는 명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명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먹겠다. 네. 앞으로 중국의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키우겠다. 따라서 리튬과 니켈을 확보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튬 확보에 돈을 거의 쏟아붓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조 이상을 리튬 방산 확보, 리튬 확보에 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리튬을 대량으로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어떤 문제요? 이 리튬 배터리 공급 체인이 중국 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고 그랬어요. 예. 참고로 리튬을 배터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만들 때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화학 처리를 해줘서 리튬 화합물 원재료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화학 처리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 과정에서는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거 안 해요. 리튬 캐내고 배터리에 쓰는 그 사전 과정이 매우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더라. 캐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하고 가공하고 뭐 화학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중국은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5%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아요. 네. 근데 리튬 재가공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원재료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중국이 리튬을 화합물로 만드는 원재료 공급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리튬 강물 시장까지 예. 중국 손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자의 위치와 지위를 확보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리튬 국제 가격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제치고 중국 위안화가 리튬 가격의 이 표시라면 이거는 어차피 중국이 대부분 사가니까 네. 그렇게 관행이 이거는 자리 뭐 정말 잡았군요. 어떻게 보면 리튬 시장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패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중국이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어떤 위상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중국 광물업체들이 이렇게 리튬을 계속 2015년 이후부터 계속 뭐 확보를 해가니까 미국, 호주, 칠레 다른 광물업체들이 이거 돈 안 돼 투자 안 해라고 했지만 2019년부터는
야 우리도 지금 확보를 좀 해야겠어. 네,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군요. 네.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예.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또 전기 자동차가 생각보다 빨리 보급되기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탄소 배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이 앞다투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리튬 가격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12배가 상승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하. 이 리튬 가격이 또 오르는데 또 일조하는 게 중국의 리튬 화합물 예. 그러니까 원재료를 만드는 가공업체들 때문이기도 한데 이 가공업체들이 리튬 그 자체의 가격이 오르니까 네. 이것 봐라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는 계속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원재료 만드는 회사들은 납품처랑 계약을 할 때 네. 중국의 이제 리튬 원재료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와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와 계약을 하면 뭐 2, 3년 네. 뭐 최대 10년 뭐 이렇게까지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약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앞으로 한 달짜리 계약만 할게요. 아, 리튬 가격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 이제 스폿 계약이라고 하는데 스폿 계약을 맺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자. 가격을.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단발 스폿 계약을 하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계약을 하고 다음 달에 만약에 물량이 떨어져 버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예. 뭐 스폿 계약을 계속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사는 쪽도 불안하군요. 예. 다음 달에 얼마에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 다음 달에 얼마에 사야 될지도 모르지만 다음 달에 우리한테 안 팔아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리튬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긴 하네요. 리튬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남아도 슬슬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원가 네. 부담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리튬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 리튬 있어요. 근데 채굴을 못 해요. 우리 땅에 생산성이 있는데? 안 맞아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생산성이 땅에 안 있긴 맞아요. 있는데 네. 하기야.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리튬 강산, 리튬 염호 확보를 내걸었습니다만 예. 다 실패했죠. 당시에 이제 리튬 개발을 하겠다, 리튬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볼리비아 유니 사막, 칠레 리튬 강구, 아르헨티나의 뭐 강산과 염호 등에 손을 댔는데 성과를 얻지를 못했고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볼리비아 유니 사막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한테 개발권 주면 우리 정부가 우리 돈 2,700억 원의 차관을 주겠다. 예. 차관을 줬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볼리비아로부터 받은 건 실험용 염수, 실험용으로 쓰는 호수물 예. 300리터가 전부였습니다. 샘플만 받고 서로 네. 의견이 안 맞았던 모양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로 끝난 자원 확보 노력에도 소득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데 예. 이게 포스코 산하 연구기관에서 개발했는데 보통 리튬을 염호에서 소금 호수에서 캐내려면 호수물 받아놓고 자연 증발시켜요. 아, 소금 캐듯이 하는 거군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1년 걸립니다. 추출하는데. 아, 그래요. 물 예. 받아놓고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 포스코 산하 연구기관에서 염수에 이제 화학 반응을 주면서 리튬 추출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2009년부터 연구 시작해서 2012년에 개발됐는데 예. 이거 왜 했냐면 볼리비아에서 당시에 이 리튬 추출 기술이 가장 좋은 쪽에 사업권을 줄게요라고 했거든요. 아, 우리한테 그 한 달 만에 뽑아내는 그런 기술 같은 거 가르쳐 주면 그들하고 계약해서 이 저 호수에 리튬 그래서 갖고 갈수 포스코 우리 있게 정부가 해주겠다. 신기술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 그래서 물론 볼리비아에서는 실패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하는데 이 신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신기술 덕분에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했고 그 덕에 포스코는 지금 3천억 투자해서 35조 원의 가치가 넘는 염호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다 캐면 그 정도 돈이 되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당시에 자원외교가 정치권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묵묵히 해외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연구 개발을 계속 수행해 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로 뒤늦게나마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리튬 취재하는데 협조를 좀 잘해준 모양이에요. 포스트가 우리 작가님이 칭찬해준 거 보니까 예, 덕분에 또 리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잘 들어봤네요. 이 중요한 광물이군요,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 됐습니다. 예, 황금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자,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을 잘 두는 걸로 일단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다양한 곳에 야 설마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되는 분야까지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데 이게 자칫하면 또 약을 만들려다가 독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인공지능과 제약업체들은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도 하나 봐요. 신약 개발이라는 네. 게 이 물질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 물질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섞어보고 아무튼 그게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지난한 지루한 과정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예. 저는 이제 계속 IT 하는 사람이니까 막 제약사를 가면 엄청나게 뭔가 최첨단 IT 기술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일단 입고 계신 옷부터 좀 다르잖아요. 일단 대부분 하시는 게 논문 보시고 연구하시고 아. 실험하시고 이런 게 좀 많고 예. 생각보다 IT가 막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발전돼 있다기보다는 되게 전통적인 연구 영역에 가깝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통상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신약 하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네네. 뿅 이제 만들었습니다. 처방해서 물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하는 네네네. 데까지 네. 10년 15년 정도 걸린다고요. 평균적으로. 네, 통상 15년 걸리고요. 그리고 성공 확률도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아주 됐다 하면 대박이죠. 그래서 네, 예. 전형적인 이제 고위험 고수입 사업으로 좀 손꼽히고 있고 네. 얼마큼 투자하고 있냐면 미국 제약사가 15년간 신약 개발하는데 520조 정도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결국 신약 개발에서의 특성을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약을 위한 분자들이 있고 연구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원들이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요소랑 B 네. 요소를 한번 조합을 해볼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죠. 예를 들면 A 요소가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네. A 플러스 B가 또 괜찮은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말 수많은 그 물질들이 있는데 그 네. 물질들을 조합하고 검증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인공지능을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항상 패턴이란 말이에요. 패턴.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 논문에 있는 것들을 예.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논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A 요소는 평상시 감기에 좋다더라. 뭐 B 요소는 뭔가 기침이 날 때 좋다더라. 그럼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시키면 네.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원래 스스로 뭔가 이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실험해야 되는 것들을 네. 대신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겠죠. 실험도 해줘요. 그렇죠. 가상의 실험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상의 실험은 뭐 어떤 거냐? 기존에 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점수 맞추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어떠한 연구에 대한 분자가 합쳐진 게 이건 약으로 바로 통과가 됐어요. 라고 하면 이게 100점짜리일 거잖아요. 예. 그럼 얘한테 이제 똑같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얘가 100점이다라고 학습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게 A 플러스 B가 100점인가?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C도 해보고 A 플러스 D도 해보고 A 플러스 E도 해보는 거예요. 진짜 기보를 학습하면서 바둑 두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죠. 네, 똑같은 방식인데 왠지 여기 두면 자주 이기던데?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제 기존에는 그걸 하나하나 직접 실험을 해봐서 실험 결과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수많은 기록된 아까처럼 거의 뭐 수백 조가 쓰이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면 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과거의 실험 결과를 갖고 이 정도면은 한 97% 정도의 괜찮은 것이 있을 텐데 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실제로 한 10,000번 연구를 해야 될 걸, 10,000번 실험을 해야 될 걸 이걸 한 100번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신약에 대한 물질을 탐색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된다면 최소 7년 수준까지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소,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것들은 2, 3개월 안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시행착오를 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걸 좀 많이 겪은 게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가 이제 국내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진단 키트 개발에 들어가서 3주 만에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 샘플 없이 인터넷에 공개된 유전자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게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의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확진자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확진자가 몇 명 없었을 때 예. 실제로 우리가 있는 유전자 정보, 온라인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타입으로 했을 때 정말로 이게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올까라는 네. 걸 빠르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슈퍼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한 2, 3개월 걸릴 정도의 분석 시간을 몇 주 안으로 단축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 나오는데 3주밖에 안 걸린 뭐 이런 경우처럼 이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이번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찾는 것도 지루한 작업인데 그것도 이런저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름길을 찾고 그렇죠.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도 일일이 다 안 해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얼른 하고 네.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를 활용하는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뭐 빠르게는 후보 물질 발굴해서 검증하는, 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후보군으로 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라는 게 한 6개월 걸리는 게 한 46일까지 단축하는 해외 스타트업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과거의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요즘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알파고처럼 이제 원래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인데 바둑하고 장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최근에는 바둑을 두는 알파고를 활용해서 장기도 실제로 기보학습에 성공을 했어요. 네. 체스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감기와 관련된 뭔가 좀 약을 이제 분석을 하거나 거기에 있는 분자 요소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스무리한 요소의 약들도 찾아내거나 혹은 과거에 실패했었던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실패 사례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M에서 그 포스트잇 만들 때 원래 그게 어떤 다른 화학 요소 만들다가 이거 떼었다 붙였다 하면은 다른 상품이 되네 이런 얘기 하듯이 네. 과거에 있었던 실패했었던 데이터에서도 예. 그런 걸 인공지능이 또 새롭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후보군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최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약이 되려면 임상시험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가지고 임상시험 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작업일 텐데 그렇죠. 그걸 잘 찾는다.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관상 보는 분들도 그게 과학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것도 오랜 세월 누적된 데이터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저게 눈이 저렇게 올라간 분은 보통 똑똑하긴 한데 가끔씩 배신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그랬고 이 친구도 네. 그랬고 이 친구도 그랬고 봐봐 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거죠. MBTI가 정말 빅데이터냐 통계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통계냐 직관이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연구들은 연구의 결과물들이 있고 그걸 그리고 가지고 하는 거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을 오랜 시간 동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부작용 자체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의료 데이터야말로 이걸 좀 잘 활용한다면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줄 거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자칫하면 약을 못 만들고 독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제 IT 매체 더버지에서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 신약개발 제약회사인 미국 콜라보레이션 파마세니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약물 탐색을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약을 찾기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이죠. 네. 그걸 갖고 6시간 동안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는데 그걸 통해서 약 4만여 종의 화학 무기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뭘 시켰는데 화학 무기 물질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신약을 위한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조금 바꿨더니 네. 거기서 이제 그런 화학 물질 후보군이 4만여 종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경가스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VX라고 하는 네. 이제 뭐 김정은의 형 김정남 암살에도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신경작용제급의 네. 아주 이제 독성이 높은 VX 같은 것들도 물질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연구진이 얘기한 건 전문 지식만 있다면 앞서서 제가 그런 뭐 우리의 그
단백질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어떤 데이터들로 다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독성 물질들의 데이터 셋 네. 그런 걸 받고 거기에서 내가 기계학습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아하.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번에 연구 결과에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사람 보고 일부러 독을 찾아보세요. 독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 시간도 걸리고 못 만드는 걸 그렇죠.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를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거랑 섞으니까 독됩디다 하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금방 찾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독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독에 대한 요소에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갖고 새로운 독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알고리즘 머신러닝이 재밌는 건데요.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이게 원래는 이 알고리즘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만들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알츠하이머 개발을 위해서 썼던 것이 어떤 방식을 한 거냐면요. 알츠하이머라는 게 결국에는 독성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성이 아주 낮은 치료 약물을 찾아내는 어떤 인공지능 학습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독성을 찾는 인공지능이긴 해요. 근데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독성이 예측되면 벌점을 줘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을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이제 그 중에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건데 네. 기계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쉽게 말하면 상벌을 주는 거예요. 상벌을. 우리가 예를 들면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하면 맞았잖아요. 네. 맞았어. 잘했어 하고 우리 뭐 아들한테 사탕을 주고 1 더하기 뭐 1이 5야라고 하면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시키는 게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그냥 자기가 1 더하기 2가 3이고 2 더하기 4가 뭐 5고 그랬는데 이건 틀렸어. 맞았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기들이 뭔지 모르다가 어버버버 하다가 말하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뭔가 자전거를 넘어지다가 갑자기 잘 타게 해주거나 혹은 내가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 노래방에서 안 나던 고음을 한번 팍 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 음을 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하. 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거꾸로 원리나 공식을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이게 원리나 공식을 숫자화, 그러니까 공식화하진 못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던 거냐면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조합하다가 독성이 예측되면 벌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독성 이쪽은 안 돼라고 하면은 얘가 이거를 계속 밀어내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하다가 이건 생체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상점을 주는 거예요. 점수를.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몸에 좋은 것들하고 네. 일부 독성이 있는 정도의 어떤 완성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독성이 있는 거에도 상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하. 틀려도 예. 이거 잘했어. 그죠? 그리고 좋은 걸 찾아도 이걸 잘했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얘가 그냥 좋든 싫든 사람의 몸과 상관없이 이게 약으로서 가치가 있네라고 하면은 막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개는 네. 그렇게 만든 약은 독성이 많아서 약으로는 못 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해본 겁니다. 괜히. 얘네들도 이번에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초등학생한테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틀린 문제가 계속 나와도 너 맞은 거야. 이거 잘했어. 오히려 틀리게 해. 막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얘가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 문제는 많이 푸니까 나는 정말 뭐 이걸 잘해라고 자신감은 얻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켰고 해봤더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독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다른 이제 그 비교 지표를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걸 넣었을 때 실험 동물이 절반을 죽는 양, 이걸 이제 반수치 사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연구진이 원하는 4만여 종의 독성 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4만 개를 체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무 자신들이 놀랄 정도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거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연구진도 놀랐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떻게 했을 때 성능이 높아졌느냐? 네. 결국에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성 예측력이 좋은 알고리즘이 반대로 거기에서
독성도 칭찬을 해줬더니 오히려 더 강력한 독성 물질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기야 인공지능이 신기한 약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반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흠. 그 누구와 만나도 반드시 지는 바둑을 두어봐라 하면 정확해요. 네. 왜 못 두겠어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지고 이렇게 하면 지고 이렇게 네. 하면 지는 거구나 하면 질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지는 그것도 네,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게임에서 쓰는 인공지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쓰는 인공지능이 네. 어떻게 하면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형태로 격투 게임을 할 거냐. 사람한테 맞아주다가 어느 네. 순간 한 대 때리거나 이런 건데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 똑같이 제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애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실험을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머리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보를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네, 인간도 이해 못하는 묘한 수를 두더라 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약물 성분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까 인간이 못 찾는 뭔가를 찾아내더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재밌는 게 갈수록 그런 데이터나 알고리즘은 다 오픈을 해줘요. 네. 그럼 이거를 약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혹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 이런 걸 잘 찾아내는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오답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풀어주는 것처럼 잘 풀어줄 거냐 예.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 같던데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시젠 같은 검사 키트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 실제로 그 코로나 관련 약을 만들 때도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이게 적용이 된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독성 물질 있는 약도 막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성분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 성분을 약으로 또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임상 시험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특수 상황에서는 몇 개 임상 시험이 패스되긴 했지만 예. 어쨌든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게 NRDO라고 그래서 노 리서치 디벨롭먼트 올리라고 하는 형태의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리서치는 다른 데서 한 거 사오고 그쵸. 아니면 인공지능 보고 시키고 네. 그리고 그리고 뒤에 나서 임상 시험만 우리가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반도체로 치면 팹리스 공장하고 그리고 파운더리가 나눠지는 것처럼 생산만 할게요. 네, 이 안에서도 좀 이렇게 좀 체계화되고 생산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좋은데 네. 반도체 분업이야 서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 약 만드는 분업은 그동안 인간이 했던 서치 작업을 그렇죠.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니까 이젠 약학 전문가 이런 분들도 수요가 줄겠어요. 인공지능이 다 하네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하고 전문가가 같이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의 리서치를 잘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것도 뺏어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줄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사람 몸이니까.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